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목사의 음악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목사의 음악방송 1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정옥성님의 글이라고 합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한번 서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원을 말하며 여러 날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문지기는 절대 침묵하겠다고 굳건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참 기도한 부자는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 놓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조금 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치료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가 돈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농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돈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하러 온 것입니다. 청년이 기도를 막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돈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부자는 다짜고짜 기도하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였지만 이미 분이 날 대로 난 부자는 청년을 이끌며 경찰서로 가고자 했습니다. 청년은 자기는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것을 본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는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 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걸 몰랐던 것이다. 그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서 다 날렸을 것이고, 그 돈이 만약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느니라. 더욱 잘못이 큰 이유는 청년의 문제이니라. 청년은 그냥 두었으면 배를 타지 못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그 청년은 죽게 되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판단을 내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개입은 이를 그르칩니다. 원래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 중에 일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루살이 곤충도 들에 핀 잡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기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은 감옥의 먼지나 열악한 환경을 헤아리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세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의 불행과 실패,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를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우리의 삶의 먼지를 헤아리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욱더 빛나게 하십니다. 나는 특히 마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나는 믿네라는 노래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다음과 같은 낙서였습니다. 그 글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기 2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만 보기만 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 호들갑을 떱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못 견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지만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지나고 뒤돌아보면 세심하게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활개치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침묵 중에 섭리하시고 침묵 중에 간섭하심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도 내보고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토로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미국은 대선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대신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과 또 여기 나오는 가사대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이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회사, 공동체, 어느 곳이든 망라하고 다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나의 대화는 어떤가, 나의 이 대화의 이 스킬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 이 상담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솔루션, 즉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해결책이 필요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면 무슨 이렇게 솔루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상담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저도 목사이지만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미국에서도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요, 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결론을 내어주려고 어떻게든 정답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요, 상담을 하러 오신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충 비슷한 내용의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해답을 주려고 하고 있고, 신뢰를 받거나 신뢰를 쌓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해결책은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책장에 책이 다 꽂혀 있다가 우르르 쏟아진 상태가 자신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책장에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 책을, 쏟아진 책들을 카테고리에 맞도록 하나하나 배치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문제는 풀려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힘든 것이죠. 그렇기에 상담가는 이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를 해주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상담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질문을 하면 yes or no로 우리 자녀들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대답도 안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스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을까? 오늘 저희들은요, 존 포웰의 이 5단계 대화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상담 공부를 할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나의 대화 단계가 어디쯤에 있는지, 또 내가 한층 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또 우리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자녀를 둔 어머니 중에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하교를 하고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 자녀를 처음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첫 마디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죠.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오늘 학교 수업은 어땠니? 물어보면요, 좋았어, 그냥 이런 대답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너무나 궁금하지만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 yes or no로 대답을 해주면 부모님 마음은, 어머니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가 좀 날 때도 있고, 얘가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얘는 왜 나를 무시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잘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 존 포웰의 대화의 5단계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찬양은요, 다시 한번 이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찬양 예배 때도 함께 찬양을 했던 곡인데, 제가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임하시는 것을 느껴요. 물론 이 수요 예배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느끼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곡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가사 중에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그런데 그 다음에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위로받고 싶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교회에 나와서도, 또 옆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위로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로받는 것,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위로받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받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세상의 말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구원의 주를 외치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위로만 받고 싶어 해요. 힘들다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구원의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외치고, 지금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이 혹여라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의 영에, 또 나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요, 이 찬양을 한번 골라 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존 포엘의 5단계 대화법. 5단계 대화법이니까 5단계로 나눠져 있겠죠. 이 5단계를 좀 보면요, 5등급의 대화, 최하위 등급의 대화는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의 이런 대화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것, 뭐 악수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정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누구랑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도 처음 보는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hello, hi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조깅을 하다 보면 정말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전부 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 너무나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5등급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 5등급의 대화가 가정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반문나,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집에 들어오면 경상도 남자는 3마디만 한다고 하는데요. 뭐 반문나, 아는, 자자, 이렇게 3마디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이 3마디 중에 1마디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보통 아이들과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밥 먹었니? 아니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숙제는 했어? 이런 정도의 대화.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5등급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대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등급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요, 4등급의 대화를 좀 보면요, 이 사실과 보고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이 정보를 주고받는 말, 뭐 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날씨 좋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 한 80도 정도라고 하네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혀 의견과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학교를 다녀오면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좋아, 뭐 그냥 그랬어, 여기서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시험 있었지?
시험은 어땠어? 시험 어려웠어?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런데 오늘 시험 어렵지 않았어. 뭐 어려웠어. 요 정도? 뭐 사실 본인에게 있어서 느꼈던 감정이나 어떤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화의 질문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4등급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대화를 그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좀 더 올라가 보죠. 3등급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의견과 판단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되어서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80도 정도라고 하는데 가을이 오는 느낌이네요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80도면 아직 가을이라고 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니까 뭐 여름은 한참 여름은 지나갔지만 늦여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의견과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소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판단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과 맞는지 아니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의견과 판단의 단계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요, 2등급의 대화까지 가면 이제 감정과 직관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보 교환과 자신의 판단을 넘어서 이제 느낌과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날씨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그런데 전 다음 주가 학교 시험이라서 날씨가 좋으니까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영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화를 이어나가 주는 거예요. 이때는 자신의 내면의 느낌을 이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친밀한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단순히 뭐 정보 교환과 사실과 보고의 2단계라면 그렇게 굳이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결과만 듣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서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감정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기는 더욱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나 생각이 달라서 우리 자녀의 말들을, 그 감정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게 된다면, 온전히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감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대화로 이어나가는 것은 더욱더 힘들 것이고요. 먼저 끊어버리고 나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명목하에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대화는 점점 낮은 단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의 감정을 내가 잘 들을 수 있고 또 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내일 시험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자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일 시험이 있는데 너 지금 마음이 참 많이 힘들구나. 공부가 어려워서 내일 시험 보는 게 어려울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구나. 내 감정이 전달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나를 공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대화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한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감정이 잘못됐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상대방의 또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네가 지금 한 말이 이런 뜻이지 라고만 물어보지, 그 마음은 이렇게 할 때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대화는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등급의 대화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 대화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최상의 친밀함의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대화법, 1단계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이제는 지지해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고 나누는 대화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2등급의 대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분한 감정들을 함께 공감해 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단계가 거치지 않고서는 1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일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일기예보에 보니까 내가 내일 날씨가 아주 좋다라는구나. 내가 내일 소풍을 가는데 소풍이 기다려지나 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엄마가 왜 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소풍이 있는데 이 소풍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질문은 부정적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소풍이 있는데 소풍이 기다려지나 보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대방은 자기의 감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 내일 날씨가 흐려서 비나 그냥 죽죽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이 아이가 소풍이 가는 게 싫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일 비가 내려서 소풍을 가기 싫은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또다시 질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너는 비가 내려서 소풍 가기가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니?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엄마의 이제 감정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녀가 대답을 해줄 수 있죠. 네, 저는 소풍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랑 같이 놀던 애들이 나랑은 놀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순간 이제 화가 나서, 아니 어떤 애들이야, 너 왕따 시킨다고,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버리게 되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런 단짝처럼 날마다 놀던 애들이 요즘 달라지는 것 같아서 내가 무척 신경 쓰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평서문 같지만 의문문으로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자녀가 아마 나랑은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할걸요? 혼자서 외톨이처럼 먹어야 할지도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이 감정에 대해서, 또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것의 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차라리 소풍을 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외톨이처럼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이야기 안에는 앞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이 자녀의 감정도 다 드러나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마가 다 들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대화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찾아보면 혼자 먹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애들이랑 같이 먹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엄마는 자녀를 인커리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멋지게 잘 컸구나. 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 멋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는 내 모습이 믿음직스럽답니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러고 허그를 딱 해주는 거죠. 이 글은요,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말 한마디라는 이영숙 작가님의 글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영숙 작가님의 이 글을 보면서 이 단계가 1등급의 대화, 최상의 친밀함의 단계에 이르는 대화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존 포엘의 5단계 대화법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질문도 많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 막 실습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보라고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강의할 때는 시간을 좀 많이 잡고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이 5등급의 대화를 좀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간단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자녀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단계, 이것은 아니겠죠. 또 혹은 사실과 보고의 단계, 일상적인 정보만 주고받고 거기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의견과 판단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까, 또 감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감정을 듣고 또 반응은 또 어떻게 해야지 친밀함의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들, 존 포엘의 이 대화의 5단계, 또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다시 따로 이 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어스틴 안디옥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카톡방에 제가 한인 정신건강 컨퍼런스 2020에 대한 포스터를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인 정신건강협회에서 이 시카고에 있는 이 협회에서 자존감을 구하라 911, 자존감을 키워주는 슬기로운 부모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주제 강사로 조세핀 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조세핀 킴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다음 세대 아이들과 부모와 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선택 강의를 통하여서 이제 각자 주제를 가지고 다른 박사님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제 강의를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강의를 들어봤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적이었던 부분들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동양적인 문화와 서양적인 문화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닭, 그리고 풀, 소의 그림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두 가지 그림을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고르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동양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서양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차이를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르셨어요? 저는 풀과 소를 골랐습니다. 소가 풀을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서양인들은요, 닭과 소를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닭하고 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골랐을까 잘 들어보니까 서양인들은 같은 종류의 어떠한 사물들을 보면서 한 카테고리로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인들은요,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고르셨습니까? 만약에 닭과 소를 고르셨다면 여러분들은 서양인들의 사고방식, 미국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인 다 됐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아직까지도 풀과 소를 골랐으니까 동양인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미국에 사는 또 한국에 살지라도 이제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세대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또 동양과 서양의 이 문화에 대해서 비교해 주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유펜에서 한 교수가 동양인과 서양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비교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좀 보여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se different ways of being in the world. So you all can, this is the way you're going to operate in the world. Underestimate your abilities, focus on tasks you don't necessarily do well. These are just characteristics, right? Being more self-critical, self-improvement. You know, you got to improve the things. Work on the things you don't do well. Improve yourself. You'll have a successful life. In the West, especially in the East, in the U.S., we really overestimate our abilities. Everybody is really smart, and of course, my child's like the most. You're all really brilliant. I'm sure all your parents, if you don't get an A in here, will be very happy to call me and tell me that. We focus on what we do well. Being more talented than others improves our reputation. Got it? This is how. And high self-esteem is going to lead to like a really good life. So it's all about us. This is on average. This is what we see. It's not true of every person. So I'm going to bring them out here, and we're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nd we're just going to see if how these things sort of unfold, right? Okay, you ready? Yeah. Okay, don't look in the. Don't. Yeah, don't look up there. All right, here. Just come stand in the middle. It's better. Okay, so I just want to ask you a few questions, okay? Got it? Okay. Are you smart? I would like to think so. Are you pretty talented intellectually? It depends on what. Like, I have. What are you really smart at? I guess I'm good at math, like algebra, Oh yeah. writing, like English. Yeah. Everything. Not everything. All right. What are your talents, man? Do you have any hobbies? Like. Well, I play tennis and I played lacrosse in Are you high pretty school. good? I would like to think so, yeah. Yeah. Like tennis? Like what do you mean? How good? Could you beat me at tennis? I don't know your skill. I'm not very good. Oh, then yeah, probably. Yeah. All right.
Anything else you're good at? I don't know. I'm not like into talking about like my strengths. I don't know. I guess I'm good at other things. Yeah. All right. So how about you? What do you do? About life. What do you do in life? I'm a student, so I'm studying. You're studying. Yeah, and in my free time, I go to swimming. You go to and, swimming? Yeah, just working out. So so how about school? How do you do? Are you smart? I hope so. I don't know. You hope so. You don't know? Yeah. And by the way, what's your GPA? I don't feel comfortable discussing that right now. Well, not no, but you bad. say you're pretty smart. Like, well, what is it though? Like, no, go ahead. Just like, what is it in between? Is it more than 3.0? Yes. Like, what? Go ahead. I think I'm okay. It's over 3.0. Is it barely over 3.0? Not really. Well, go ahead, say. Or well, hang on. This is my nightmare right now. Oh yeah. What's your GPA? Don't do it. Don't do it. No, go ahead. Over 3.0. Well, what is it though? Go ahead. 3 point... do I have to say? Here, just tell me. Okay. So it's 3.6. All right. There you go. All right. All right. Wait, but tell me. Wait, hang on though. But what year are you? Actually, I'm a senior, and I'm gonna graduate this semester, but I'm a sophomore, so I'm gonna graduate 2 years earlier. than Wait, so other you're, people. wait, hang on. Wait, hang on. Okay. So let me be clear. So you're finishing Penn State in 2 years. Yes. Hang on, slackers. All right. So you're finishing Penn State in 2 years, and you have a 3.6 GPA. Yes. All right, dude. All right. Thank you. And you're like, and you're not, hang on, wait, hang on. And you're not sure if you're smart. All right, got you. All right. I'm not sure if you are either. You could have finished it in 1 year, by the way. But, so, what year are you? I'm a sophomore. Yeah, sophomore? She's a That's sophomore it. too. She's finished after this semester, so I just want to point that out. But, all right. No, but yeah, that's really great. Oh, It's amazing. so humble. Okay, so here, hang on. So I just want to show you, the two of you, a couple of things. Turn around. So in the West, this is just our way of being. Like we really overestimate abilities, right? Whatever our abilities are. You didn't really do that so much. You were like, okay, you were saying, I hope so. Are you good at tennis? Well, I hope so. I think so. But, Yeah, you I know. don't like to brag. Okay, right? So we focus on what we do well. Being more talented than others improves our reputation, right? So it's like, your mother would... Do your parents brag about you? Not really. They don't? Yeah. They don't tell their friends that, my daughter's finishing Penn State in 2 years? I don't think so. You don't think so? Yeah, they're just proud of me, but they don't tell anybody. They don't tell anybody? If you were finishing Penn State in 2 years, what would your mother My mom would put that on Facebook. Like, she'd be so like proud. every day. Yeah, Just want to like- remind everybody once again today, because maybe you forgot since Yeah, yesterday. like, my mom celebrates, like, really minor things I do that really don't matter. Like, I mean, not like finishing college in No. 2 years with a 3.6 GPA. All right. So anyway, the idea being East Asian cultures, you're going to underestimate abilities. I agree. Yeah, Yeah. totally agree, right? Focus on things you don't really do well, being self-critical, like, well, I don't know, maybe I'm smart. You don't even want to say what your GPA is. Why? Because it's not higher? Is that what you didn't want to say? Because you feel kind of bad? It's not really high. It's not high. Like, this is the thing, right? So the reason she didn't want to say what her GPA is, because, well, it's not really high, and I don't really talk about that. Like, I don't really want to. Why didn't you want to say? because, Is it like, because is yours like a 3.9 or something? no. Like, I think it's fine, but I honestly could do better. Yeah. And also, this is a really big lecture, and Yeah. it's a little personal. Oh, and maybe your mom's watching, and she thinks it's a 3.9, but it's really a 3.1, so you don't want to let her know. All right. Just kidding. All right, so anyway, that's the piece here, right?
All right. Thanks. You could have finished in a year and a half, by the way. Thanks. Yeah. All right, so listen, man. What do you have to say about that? Because people would expect their kids to be like perfect because the competition is so And yet, much. okay, but what Yeah. she was saying, but her mothers, they expect it. To be so her like parents perfect. expect her to be perfect, but they Yeah. don't brag about it. And they don't Yeah. talk. I honestly think that I love America, but then it's glorified a lot because of the media and soft power. And a lot of the times in movies, Hollywood movies and stuff like that, it's very glorified. It's just more glorified, I would say.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 한국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참 칭찬과 사랑한다라는 말,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자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져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네, 어느덧 맞춰야 될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시간 관계상 이 말씀 요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또 말씀 요약한 부분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하여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파일을 따로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좌절과 낭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 더 외치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 떨쳐버리시고 일어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